세월은 무정합니다. 한반도를 충격에 빠뜨린 세월호 침몰 참사로부터 어느덧 10달이나 흘렀으니 말입니다. 세월은 모든 것을 덮어 무디게 한다지만 가족 잃은 이들의 슬픔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에 삼켜지지 않는 울음이란 것이 있다면 바로 이들의 울음을 가리키는 것일 겁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는 참 많은 아까운 것들을 품고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미처 피지 못한 어린 생명들, 그 아까운 가능성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잠겨 쓰러져 갔습니다. 배에 갇힌 생명들을 구할 것이란 기대는 참담하게 무너졌고, 이는 안전과 국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무비신의 영화방에서 오늘 다룰 작품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은 명탐정 김민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한 소녀의 행적을 추적하는 영화입니다. 소녀의 행방을 쫓던 주인공은 일본으로 향하던 배가 난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맨 소녀의 시체를 발견하고 그만 오열합니다. 전반적으로 밝은 톤의 영화이지만 난파된 배에서 아이들의 사체가 흘러 떠내려오는 그 장면만큼은 밝게 그릴 수 없었을 겁니다. 시대의 부조리와 위정자의 무능 탓에 손발톱이 자랄 새도 없이 일해도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들의 귀한 자식들은 부패한 관리와 국가의 방치 속에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은 조선을 향해 다시 떠밀려온 소녀들의 시체를 마주하고서 평생을 양반으로 살았던 김민은 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온갖 잡음을 일으킨 끝에 이제서야 겨우 첫 발을 뗐습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어른들 때문에 죽어간 아까운 생명들이 가슴에 밟혀 지워지지 않는 오늘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무비신의 영화방 제72방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기사입니다. 예. 네. 오늘은 특별 손님 홍기사가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홍기사 하면은 당일 배송 축구방 저희가 진행할 때 자주 나왔던 게스트예요. 예, 뭐 자주 나왔고요. 축구 방송할 때는 이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찾아갖고 왔던 그런 분이셨죠. 근데 이제 영화방에서는 이제 처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영화라는 거는 분석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즐길 대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딱히 뭐 누가 뭐 시놉시스가 좋다, 누가 배우가 좋다 아니라 제 눈에 배우가 좋으면 좋다고 생각해서 보기 때문에 누구 말에 들지도 않고 제가 즐기는 영화이기 때문에 사실 축구방에 비해서 그렇게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저녁에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나는 대로 한번 오늘 읊조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누군지도 모를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일단 자기 영화 보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냥 제 목소리 들면 그냥 네, 홍기사고요. 요즘 식장 알아보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자기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기사입니다. 다시 인사를 하니까 좀 쑥스럽네요. 예. 인사는 당일 배송, 그 축구방에서 이제 FC 서울 경기방에서 종종 인사를 드리고 월드컵 특집 방송 때 인사를 드렸는데요. 영화방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본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솔직한 친구예요. 네. 네.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 이거 사실 2편이에요, 2편. 네, 1편이 3년 전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4년이죠, 4년. 4년인가요? 네, 4년 만에 나온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월드컵이네, 월드컵. 예, 이거를. 그렇네요.
CGV 그 스타 라이브 톡인가 그래갖고 시사회 비슷하게 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걸로 봤어요. 그래서 아, 이번 편을요? 예 개봉날 영화가 다 끝나고 이제 배우들이랑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화에 대해서 네.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거였는데 저는 그걸로 봤었는데 영화 보고 나서 뒷이야기 뭐 이런 거를 들으니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아, 그런 거를 보려면 돈을 얼마나 더 내야 됩니까? 옷돈을 얼마나 얹어줘야 돼? 1,000원이요, 1,000원. 1,000원이에요? 1,000원이요? 네. 1,000원인데 배우들 나와서 얘기까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전국의 CGV로 다 이제 중계가 되는 거죠. 저는 어제 네. 딱 저희 뭐 골든타임이라 그러는 프라임타임이라 그러죠 방송에서는. 네. 그래서 7시 8시 타임에 갑자기 영화를 좀 봐야 되겠다고. 왜냐면 사실 원래는 금요일 저녁에 심야영화 보려고 그랬는데 야근의 압박으로 못해가지고 어제 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가장 어떤 사람들이 보는지 좀 봤어요. 그랬더니 어제는 특별히 좀 발렌타인데이라 그런지 커플도 있었고, 근데 의외로 제 양쪽은 다 가족 단위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설에 개봉한 이유가 약간 가족 그런 타겟층을 맞춰서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부모님이랑 딸 그리고 부모님이랑 아들 이렇게 오는 좀 그런 그룹이 많더라고요. 네. 뭐 원래 영화로 하면 여자끼리 이렇게 오는 거나 여성분끼리 뭐 이렇게 오는 분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 좀 제 왼쪽에도 가족분이 있고 제 오른쪽에는 또 한 50대 정도 되는 부부 한 분이 오셔가지고 팝콘 하나 드시고 보시는데, 그래서 약간은 가족적인 그런 타겟을 목표로 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1편 같은 경우에도 설 연휴를 앞두고 4년 전에도 이제 설에 개봉을 했던 그런 영화였고요. 그때는 이제 한지민 씨가 나왔었죠. 한지민 씨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여자 배우가 굉장히 부각되는 시리즈물인데, 이번에는 또 이현희 씨가 나와서 남자들의 심장을 어택해놨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영화 안 보려고 했어요. 제가 한국 영화계 그리고 한국 배우들 중에서 블랙리스트가 많지가 않은데 이현희 씨가 그 중에 하나거든요. 이 배우 나오는 건 진짜 안 봐야겠다라고 결심한 게 그 내 사랑이라고 있습니다. 가무성 씨 나오고 이현희 씨 나오고 했던 영화가 있고, 그 전에 뭐 황태자의 첫사랑 몇몇 작품들이 있거든요. 주옥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진짜 이현희 씨 나오는 영화는 보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홍 기사가 이 영화를 선택을 했죠. 네, 그래서 보게 됐는데 생각만큼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는 좋았어요. 저는 어차피 이거 명탐정 1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우선은 뭐 박스오피스부터 봐야겠죠. 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날의 박스오피스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위는 오늘 말씀드릴 그 조선 명탐정이고요. 2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킹스맨입니다. 굉장히 잘 나왔어요. 킹스맨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그 박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봤죠. 엊그저께 보고 왔는데 네. 굉장히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첩보물입니까? 그런 첩보물이기도 하고, 혹시 키게스 보셨나요? 키게스? 저 안 봤습니다. 그거와 액션이 비슷합니다. 액션도 비슷하고 이제 살인하는 장면 그런 거는 굉장히 마나틱한 네. 그런 장면들도 많고요.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작년에 이제 더울프 보고 나온 느낌? 네.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할 거예요. 영화가 길기도 합니까? 영화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한 2시간인데 뭔가 훅훅 올라옵니다. 카타르시스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3위는 세시봉입니다. 제가 보기엔 망했죠. 네, CJ에서 엄청나게 밀었던 작품인데도 생각만큼 흥행하지 못했네요. 네, 그리고 4위는 비키오로 6고요. 5위는 도라에몽입니다. 난 도라에몽 이거 보고 싶더라고요. 예, 이거 뭐 3D로 나와 굉장히 재밌다고 하는데. 네, 극장판 도라에몽. 네. 그리고 번외로 이제 스펀지밥이라는 네. 걸 개봉을 하는데, 그게 지금 미국 쪽에 박스오피스 완벽한 1위라고 합니다. 스폰지밥이요? 네, 스폰지밥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바람의 검심 시리즈도 이제 실사화돼가지고 연이어 개봉을 하던데. 바람의 검신 시리즈 그거 개봉을 하지만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영화가 나온 지가 좀 됐네요. 일본에서 개봉한 지는 좀 됐어요. 설국이 비슷한 거구나. 네. 약간 시차를 두고. 네. 그 다음에 6위는 국제시장이고요. 네. 진짜 7위는 즐기다 즐겨. 네, 오즈의 마법사, 8위는 명탐정 코난, 9위는 7번째 아들. 제가 이거 좀 기대할만 생각했는데 평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나는 너무 유치하더라. 그 카피부터 7번째 아들의 7번째 아들이 세상을 구한다. 그렇죠. 그렇죠? 약간 네. 말장난 같은 느낌. 이게 확률의 문제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확률이 떨어져. 7번째 아들이 또 7번째 아들을 낳으려면. 그리고 이제 10위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강남 1970입니다. 네.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명탐정이 둘이나 있네요. 네, 명탐정 둘이 있고요. 네. 코난과 그다음 김민희죠. 딱 봐도 근데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 관객들을 유치하려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아요. 킹스맨 제외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분량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들어가야겠어요. 본격적인 영화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김석윤 감독의 2015년작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입니다. 왜 온 것이냐? 불량은개가 다시 나타났어요.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시죠 지금? 불량은개가 화폐 질서를 혼란케 하면 없는 자들의 배고픔은 열갑절 아니 백갑절은 되겠지. 그렇게 잘하는 양반이 이렇게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곳에 불량은의 실마리가 있다. 작전은요 제압하고 담을 넘는다. 총 있는데? 저거 빈총이야. 총알값이 얼마인데 너 같으면 진짜 함부로 쏘겠냐? 저것들이 그거 막 쏘네. 이 여자애들 시체만 그냥 하나씩 떠내려오는지 원. 이 아이는 불량을 만드는 데 이용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뭐 했어? 뭐라도 했냐고. 아주 더럽게 밝혀야 했든. 조심하거라. 보통 여자가 아닌 듯입니다. 언젠간 더 놓고 얘기할 날이 오겠지. 얄궂은 노비 딸년 때문에 모가지를 걸겠다고. 제비하거라. 이제부터 제대로 보여주마. 안 좋아 보이는데 의외나라 한번 가보시는 게. 괜찮다. 내 몸 내가 잘 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괜찮대로 자꾸 니놈이야. 정조식 9년 한때는 왕의 밀명을 받던 특사였으나 무슨 이유인지 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 외딴 섬에 유배되어 버린 조선 제1의 명탐정 김민. 찾아오는 이라곤 지난날 함께했던 파트너 서필과 매일같이 동생을 찾아달라고 오는 어린 소녀뿐이었다. 그러던 중 김민은 조선 전역에 불량은개가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잠자고 있던 탐정 본능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결국 유배지 이탈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불량은개 유통 사건과 행방불명된 소녀의 동생을 찾기 위해 본격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정체를 알 수 없는 미모의 여인 히사코로 인해 명콤비의 수사는 더욱 혼선을 빚는다. 과연 이들은 의문의 두 사건을 해결하고 화려한 옛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 라는 게 영화의 소개입니다. 네. 홍 기사는 1편 봤나요, 이 영화? 예, 1편을 봤기 때문에 사실 저도 다른 영화들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같이 보자고 하고 싶은 얘기도 있었는데 한국의 영화 자체에서 이렇게 주목을 받는 시리즈가 그렇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한국판 셜록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한국판 스릴러 그런 그냥 오락 장르 그런 시리즈인데 시리즈를 두 번 다 연타를 칠 수 있을까? 사실 원 같은 경우도 흥행은 됐고 재밌었지만 뭐 오락적인 요소가 뛰어나다고는 했지만 그 자체 예술적인 작품이나 영화성으로서는 높이 평가는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과연 2는 어떻게 끌어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이 돼서 추천을 했고 그래서 보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1을 너무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2 나오면 꼭 봐야겠다. 이 영화는 2가 나와야겠다. 이런 시리즈는 우리나라에 이런 게 한 개씩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한국판 인디아나 존스라고도 하죠. 이 영화를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김명민 씨가 영화 스코어가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아우, 줄줄이 망했었죠? 영화 스코어가 안 좋은데 좀 되게 가볍게 나온 캐릭터가 거의 요거 유일한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울렸거든요. 네. 조선명탐정 1에서. 그리고 오달수 씨랑의 호흡도 굉장히 잘 맞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명탐정 한 개만 성공했던 거죠. 네. 그래갖고 김명민 씨는 이제 드라마랑 조선 명탐정만 찍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만큼 조선 명탐정은 김명민 씨가 이제 영화계에서 좀 자리 잡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김용민이라는 그런 배우가 뭐 하얀 거탑, 이순신부터 주목받고 하얀 거탑, 뭐 배트맨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스코어를 치질 못했어요. 근데 조선 명탐정을 찍을 때마다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하면 사극으로만 너무 이 배우의 색깔이 너무 많은데 계속 한 번만은 입지 않을까, 오히려 스코어를 따진다면.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페이스메이커 뭐 그런 연가시도 나왔고 뭐 간첩도 나왔고 이렇게 다양한 영화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배우가 조선 명탐정을 찍었을 때만 좀 주목을 더 많이 받는 게
오히려 김용민한테는 약간은 좀 딜레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그 시사의 그 뒷이야기 네.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재밌게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한번 캐릭터에 빠지면은 몰입하는 거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조선 명탐정 이렇게 사극 같은 걸 찍을 때는 옛날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간접 경험을 계속 한다고요. 그걸 읽으면서 빠져들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조선 명탐정 1이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기본 모티브가 정약용이에요. 예. 예, 기본 모티브가 정약용이었는데 저작권 문제로 그 이름을 못 쓰게 됐고 그 다른 이름을 쓰게 된 거죠. 그래갖고 정약용에 관한 책이나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읽고 간접 경험을 하면서 영화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김명민 씨 하면은 몸무게를 엄청 많이 빼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자기 자체가 극중 인물하고 똑같아지기 위해서 뭐 그런 얘기 유명하잖아요. 강마애가 되기 위해서 그 걸음걸이를 막 수십 번 따라하고 똑같은 동선을 많이 오가면서 있는 그대로 극중 인물하고 동일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만큼 이 배우가 창조했던 그 캐릭터 하나하나에 몰입하면서 볼 수 있었던 작품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의사 하얀거탑에서 의사 역할을 할 때도 그랬고 그렇죠. 그런데 이 배우가 영화를 할 때 과연 이 배우의 그런 역량이 먹히느냐 좀 의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선 명탐정 저는 원을 안 본 입장에서 사실 걱정이 되게 많았거든요. 과연 이 배우가 있는 그대로 그렇게 가벼운 인물에 몰입할 수 있을까? 그런 인물이 과연 존재할까? 김민이라는 캐릭터가 이 사람은 항상 실제에 있는 듯한 인물을 연기해 왔는데 과연 김민이라는 캐릭터를 그렇게 연기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되더라고요. 잘했어요. 그 원 같은 경우에는 판이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사실은 판 자체가 굉장히 작고 네. 처음에 원을 봤을 때는 재미나는 장면들이 많았죠. 왜냐면은 이분의 캐릭터 자체가 정약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영화에서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지포라이타 이런 그렇죠. 거. 예, 그런 것처럼 원에서도 재밌는 이런 구성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재미가 좀 더 많았었는데 굉장히 이제 2를 찍기 위해서 오달수 씨를 굉장히 꼬셨다고 해요. 김명민 씨가 맛있는 거 사주면서 막 이러면서 왜냐면 오달수 씨가 굉장히 내성적이랍니다. 생각보다 네.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그런가요? 예, 김명민 씨가 오달수 씨가 좋아하는 막걸리를 하루하루 맨날 먹어가면서 맛있는 곳에 데려가서 저녁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꼬셨다고 해요. 그래갖고 한 번 더 찍읍시다. 한 번 더 찍어요. 막 그러면서 2편까지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편을 마무리 지었을 때 만약에 2편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스태프들, 감독 이렇게 다 같이 다시 한번 찍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2편에서도 그분들이 그대로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호흡이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김석윤 이 감독님이 장면을 2번을 잘 안 찍는데요. 한 번에 다 찍고 넘어간다는 스타일이래요. 그래갖고 중간에 뭐 그런 거 안 하고. 네, 그래서 첫 번째의 그 명탐정 1을 찍을 때는 그런 점이 되게 좀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김명민 씨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느낌대로 가는구나. 그쵸. 합 예. 같은 거 보고. 예, 그런데 이제 2편을 찍으면서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이상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 그래갖고 2번 안 찍는 걸 참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찍다 보니까 2편은 이제 원컷으로 가도 굉장히 이제 호흡이 잘 맞아서 뭐 아쉬운 느낌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김석윤 감독이 정통 영화 감독은 아니죠. JTBC PD입니다. 네. PD인데 옛날에 올미다였나요? 네. 그 올드미스 다이어리 그거 가지고 영화 한번 만들었었고 네. 그 이후에 조선명탐정 1, 그 다음 2 이렇게 3번째 작품인데 이제는 거의 영화 감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보도 처음에 저 놀랐던 게 제작 지원에 JTBC가 딱 나오더라고요. 예. 시작에. 네. 그래서 JTBC가 이제 영화로 투자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봤거든요. 사실 언론사가 투자하는 부분 제가 뭐 많이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딱 검은 화면에 딱 제작 지원 마지막에 JTBC가 처음 시작할 때 나와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배경이 또 있었나요? PD면은 요즘 계속 소속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드라마 원래 KBS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현장으로 하고 싶다 해가지고 JTBC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JTBC에서 이번에 다시 드라마도 바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명탐정 찍는 그 틈에서도 4년의 틈바구니에서도 드라마가 나왔었겠네요, 그러면? 계속 나왔겠죠. 원래 김도영 감독 지금 계속 JTBC에
있는 그런 네, 일선 PD입니다. 일선 PD로 있고 예. 저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움이 이 영화에서 좀 느껴질 수 있겠다라고 싶었거든요. 기성 영화 감독과 다르게 PD 출신, 영화 감독으로서 영화를 꾸준히 배웠던 사람과는 연출이 아무래도 다를 수 있고 드라마 연출과 영화 연출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그쵸. 과연 잘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원을 안 본 입장에서 2만 보고 느낀 게 이건 약간 드라마적 요소가 되게 강하다. 한 편의 영화라기보단 그렇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 관객들의 취향이랄까 이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이 영화가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을 제가 2번인가 3번을 봤어요. 처음에 영화관에서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추석이나 이럴 때 같은 경우 명절에 많이 하죠. 많이 해주잖아요. 영화바 채널이나 이런 데서 네. 봤는데 사실 원을 10점 만점에 10점을 준다면 저는 2는 8점을 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아까 지금 김 기사가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적 요소기랑 약간 영화랑 다르지 않을까 했는데 원에서 끌고 가는 힘보다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2에서는 힘이 좀 약하지 않나. 그 이유가 뭘까를 혼자 고민을 했는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일까 그랬더니 너무 많은 걸 보여주려고 너무 많은 걸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드라마적 요소도 넣고 감동도 넣으려고 그러고 역사 배경도 넣으려고 그러고 오락도 넣으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여자와의 그 이연이라는 그 배우와의 또 그 인간관계도 형성하려고 그러면서 약간의 애정 라인도 살짝 보여주려고 그러고 거기에 성과 악 그 모든 걸 한 영화에 그 길지 않은 러닝타임에 넣으려고 하니 보는 사람으로서는 약간 숨 차단 느낌이 약간 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되게 그러니까 고질적인 게 보통 1편이 끝나고 나서 2편을 찍을 때 되면은 시리즈물이 나올 때 판 자체가 커지게 돼요. 그쵸. 네, 판 자체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좀 집어넣으려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그래서 이번 판에도 판이 좀 커지다 보니까 다뤄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떻게 보면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는 가장 큰 색깔이 2개죠. 일단 하나는 코미디적 요소. 이 둘이 캐릭터 김민과 서필이 캐릭터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캐릭터가 여러 가지 아기자기한 재미를 계속 깨알 같은 재미를 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반대로 이야기가 그 어린아이들이 계속 납치돼서 일하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쵸. 그 이야기 그리고 인신매매가 되는 그 이야기에서 주는 감동적 요소 이 2가지가 가장 크게 존재하는데 이 2가지가 톤이 잘 안 어울려요. 근데 이 2가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히사코라는 의문의 여인이 나와서 주는 그런 서스펜스랄까 그리고 도적대 같은 애들 나오잖아요. 네. 걔네가 액션 역할을 담당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다 넣어놨는데 과연 한 영화가 중심 서사가 살지 않은 상황에서 되게 잡동사니에 가까운 여러 가지 장르적 요소들이 재미적 요소들이 들어와 있고 그것들을 묶고 꿰어주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좀 따로 놀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감독이 이 여러 가지 장르 사이를 자유자재로 오가질 못해요. 재밌는 코미디를 하다가 갑자기 감동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가는데 그 상황을 좀 전이를 자연스럽게 못한다고 할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 위에서 막 떠오르는 그런 장면에서 감동을 자연스럽게 받는다기보다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하고 부담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요소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초반 부분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게 갑자기 처음에 불량은 해서 그때 창고에서 폭파시키고 도망 나오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유배를 가 있어요. 근데 그 유배에 대한 설명이 저는 모르는데 옆에 이렇게 제 옆에 가족이 앉아있을 때 중학생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아빠 쟤 왜 가 있어? 옆에서 쟤 갑자기 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해요. 물론 안 해도 영화적인 요소에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관객은 알고 싶다 이거죠. 중간에 한번 나오죠. 예. 대사 치는 걸로 나오는데 김명민이 계속 형님으로 모셨던 그쵸, 그 예.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얘기를 하죠. 그 노론들이 너를 그쵸, 벼르고 그쵸. 있는데 예. 그래서 보낸 거다. 눈에 띄면 안 된다. 뭐 이래갖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살짝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좀 캐릭터가 좀 변했던 게 오달수 씨가 돈이 굉장히 여기서 많아요. 예. 원래 1탄에서는 개장수로 나왔죠. 개장수. 굉장히 잘 어울리는 캐릭터다. 사람들이 막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돈이 많은 캐릭터로 좀 나오면서 좀 이렇게 캐릭터 변화를 시도를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아쉬운 점 저 같은 경우에도 영화 보면서 가장 좀 갸우뚱했던 장면이 어린 소년이었죠. 소녀였죠. 어린 네. 소녀. 다해, 도해. 예, 다혜가 그 물 위에 떠올라갖고 슬퍼했던 장면. 그 장면. 그 장면을 굳이 그렇게 드라마적으로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장면을 꼭 그렇게 넣었어야 됐을까라는 좀 아쉬운 생각은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한국 영화, 특히 이런 식으로 상업 영화, 오락 영화,
대규모 성공을 노리고 있는 그런 거를 의식하는 영화들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내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국제시장도 그랬잖아요. 거의 박 기사가 그때 짜집기 형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만큼 코미디면 코미디, 드라마면 드라마, 사이사이에 뭐 패러디라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막 들어가고 잡다한 이야기들이 들어가는데 감동도 주고 울려주고 웃겨주고 다 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좋은 선택일까?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모든 장르를 구겨넣다시피 다 꽉꽉 채우는 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영화 보면서 가장 지금 저는 뭐 어제부터 지금 12시간도 안 지났는데요. 이제 가장 제 집중에 깼던 두 장면이 있다면 중간에 이제 갑자기 무트로 나가야 되겠다 유배지에서 했을 때 네. 갑자기 화면이 확 전환해서 검은 화면에 갑자기 옷 갈아입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지. 그 부분을 보고 히사코도 한번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는 갑자기 파워레인저가 생각났어요. 갑자기 변신, 어벤져스 뭐 이런 거 아예 멋있게 진짜로 이펙트를 팍 줘서 하던가 아니면 아예 빼버리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이 왜 그럴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올미다에서 약간의 그런 정적인 부분은 약간의 편집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드라마나 이런 올드미스 다이어리에서 그 부분을 약간 차용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물론 멋있긴 했는데 어차피 할 거면 더 멋있게 진짜 아예 진짜 멋있게 막 입는 모습이나 뭐 그런 걸 좀 보여주던가 아니면 히사코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럼 그렇게 하려면 총 쏘잖아요. 총을 들고 아예 진짜 영웅처럼 멋있게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잠깐 그 텀 한 1, 2초인데 그게 확 분위기를 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해? 네. 다해가 물에 떠올렸을 때 그 전까지 웃던 감객한테 그거를 보여주면서 울어라. 그니까. 속상해라. 과연 이 부분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영화라는 거는 자체는 저한테는 영화는 오락적인 요소고 아니면 저 대신에 그런 대리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데 그런 영화가 과연 갑자기 중간에 저한테 그런 강제성을 띈다면 관객으로서 약간 그 거부감이 생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슬픈 모드로 가는 것도 가능할 텐데 이 영화는 분명히 감독이 연출을 잘 못해서 급작스럽게 느껴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갑자기 그 아이가 죽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김명민 씨는 그러니까 김민은 거기 가서 막 오열을 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저들에 대한 토벌 의지를 다지는 건데 과연 이렇게 급작스러운 전환을 자연스럽게 못할 거면서도 이런 장면을 넣는 게 좋은 선택이었을까? 그리고 이 영화에서 아까 그 홍 기사가 말해준 것처럼 처음에 뭐 옷 갈아입는 장면이라거나 이게 오프닝 때도 똑같이 이어지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런 식의 장면들이 저는 되게 드라마적인 연출이다라고 봤어요. 이 영화의 특징적인 게 편집에 독특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점프컷이라도 해도 될 만큼 네, 그렇죠. 중간에 김민이 사약같이 컨셉을 해놓고 보약을 먹는 장면이라거나 아니면은 경찰 비슷하게 이제 포조를 만나가지고 숨는 장면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점프컷처럼 편집이 돼요. 그게 약간 저는 올미다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해요. 왜냐면 아니, 올미다가 약간 중간에 약간 뜬금포 같은 편집이 넣었는데 그게 그 대중이나 시청자를 웃겼거든요. 가만히 정적으로 갑자기 띵 하고 BGM 깔아주면서 갑자기 살짝 변화를 줘요. 점프샷처럼. 이 부분이 그대로 차용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에서 그런 재미를 좀 봤어요. 사실은 네. 그런 편집이 그대로 묻어 나오고 원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에서 얼굴 클로즈업이나 네. 얼굴을 그건 굉장히 좀 예, 좋다고 봤어요. 그런 장면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2에서도 본인의 이제 스타일대로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기 때문에 뭐 2에서도 그거를 좀 인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3, 4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계속 나올 거냐. 예. 이제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오달수 씨 입장에서는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3랑 4 한꺼번에 찍어놓고 예, 한 1년, 2년 뒤에 개봉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우선은 이 2가 1보다 그러니까 450만인가 들었거든요. 1이. 1보다는 스코어가 좋아야 3가 나올 수 있다. 근데 뭐 이런 벌써 얘기를 지금 100만 하더라고요.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한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어제까지가 뭐 한 7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500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넘어서 3, 4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길게 이어지는 시리즈물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게 좀 아쉽거든요. 왜냐면 투캅스 이후로 그렇죠. 저희 맥이 끊겼죠, 사실은. 저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이런 영화가 하나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때 누구였죠? 설경구 나왔던 그 공공의 적도 있을 거예요. 공공의 적. 예. 그거 이후에는 딱히 같은 주인공을 계속 캐스팅하면서 몇 편의 영화를 찍었던 영화가 솔직히 사실 보기가 힘들어요. 네,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드물었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이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한 개씩은 필요하죠, 네, 확실히. 그리고 캐릭터가. 확실히 보는 게 뭐 다른 것보다도 뭐 물론 스케일이 다르고 캐릭터가 확실히 잡혀 있는 어벤져스 같은 경우도 1 찍고 2 찍을 때 1년 전부터 관객들이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조선명탐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다룰 수 있는 소스가 많습니다, 사실은.
명나라 뭐 중국 쪽 끌고 와서 이제 하나 또 요번에 외국랑 끌고 와서 하나의 그 같이 스케일을 키웠잖아요. 더 키울 수 있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키울 수 있는 부분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소스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3, 4 나와도 그렇게 막 소재 고갈 이런 거는 덜 할 것 같아요. 뭐 공공의 적이나 이런 거보다. 그렇죠. 저는 이게 어떻게 해먹느냐의 문제인데 이 영화가 완전 새로운 영화냐라고 하면 아니잖아요. 기존의 뭐 형사 가제트부터 해서 맥가이버, 그 다음에 있었던 뭐 셜록 홈즈, 전형적인 캐릭터 구성이나 이야기 구성을 따왔어요. 그리고 이 영화를 셜록 홈즈의 셜록과 왓슨이다, 아니면은 인디아나 존스다라고 할 만큼 이 영화는 탐정물로의 캐릭터를 따왔지만 동시에 어드벤처 영화의 그런 구성을 따르고 있죠. 어딘가에 가서 애들이 다 잡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가가지고 거기서 영웅적인 활약을 통해서 이들을 다 구출하고 해피엔딩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 구조는 전형적으로 인디애나 존스류의 어드벤처물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새로운 영화는 결코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차용을 한 건데 분명히 이걸 조선이라는 특색 있는 환경에서 여러 가지로 변주를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감독, 김석윤 감독이 드라마적인 연출을 계속하는 게 되게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한 번에 찍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좋게 보면 한 번에 가는 거고 그때 느낌을 잘 살리는 게 되겠지만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영화에 비해서 시간적 압박도 있고 한 편을 더 완성도를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쏟아부는 노력의 양이 적을 수가 있겠죠. 훨씬 더 변용의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참신한 시도의 가능성은 넓어지는 반면에 이 영화가 아까 그 옷 갈아입는 장면이나 되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편집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코미디니까 조금은 편하게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조금은 공이 덜 들어갔다.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프랜차이즈 영화로서의 그런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프랜차이즈 영화를 기획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드라마 올드미스 다이어리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찍은 거였죠? KBS 거? KBS 거고 뭐 지금 보시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석윤 감독 이제 뭐 PD죠 지금 이제 국장이래요. 그 제작기 그 국장인데 신화방송, 네, 신화방송 그 대단한 시집 이런 거 CP를 맡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올드미스 다이어리도 했었고 초반에는 윤도현의 러브레터도 KBS에 있을 때? KBS 개콘도 아마 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뭐 올미도 청담동에 살아요. 아, 뭐 시트콤 이런 거. 약간 근데 저는 근데 오락적 요소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원에 비해서는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이렇게 오락적 부분이 조금 나왔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 형광물질 이용하잖아요. 근데 숨었다가 이연이 옷에 가슴이랑 엉덩이에 묻어 있는 것들 그거 아무도 솔직히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그쵸. 그건 정말로 예상치 못한 웃음을 유발한 거고 그에 반면에 또 너무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은 초반에 그 글라이더 만들어서 날리잖아요. 네. 분명히 저거 마지막에 한번 뜨겠구나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암시를 억지로 맞춘 거 그런 부분 그리고 너무나 폭탄의 위주에서 원에 비해서 다양한 그런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거 보여주려고 했으나 결국 주가 폭탄이잖아요. 네. 근데 원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소소한 잔재미적인 소소한 부분들이. 잔재미가 그런 게 조금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오락적 부분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저는 그때 정말 사람들이 다 완전 박장대소를 했거든요. 그 이연이 그 가슴이랑 그 붙어 있을 때 다 웃고 중간에 그 일본 기생이랑 네. 오달수랑 그런 케미 그렇죠. 그런 것들 자체가 그리고 마지막에 도적대가 오달수만 잡아서 오라고 네. 지켜오라고 하는 거 부분 그런 부분 자체가 소소하지만 터뜨릴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히 영화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구나. 조금 세세고 오락적 부분에서는 약간 디테일 맛을 더 살렸구나라는 게 들었는데 여전히 저는 조금은 숨찼어요.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거의 깨알질이 한 500개 뿌려놓고 얻어 걸리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 500개 뿌려놓으면 30개는 밟겠죠. 그런 식으로 재밌는 요소들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지만 과연 영화적으로 이거를 압착시켜서 재미있게 그 서사의 힘과 그런 여러 가지 깨알적인 재미 요소들과 배우들의 그런 캐릭터가 주는 잔재미랑 이런 것들을 다 어우러지게끔 기억하고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과연 있었는가.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너무 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보기에는 이 감독의 특색 같아요. 아무래도 시트콤 감독이다 보니까 네. 그런 유머 코드 이런 게 딱 봐도 이제 시트콤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들 막 이런 거거든요. 네. 그거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었고 빵빵 터지는 것보다는 시트콤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소소한 그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이 영화에서도 그런 거를 좀 많이 집어넣지 않았나. 그 출신답게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빵빵 터지는 그런 것보다는 소소한 깨알 재미를 일부러 이 감독이 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고, 사실 이 영화 보면서 이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관우 씨요. 아우. 연기 엄청 잘하죠. 봉사 역할로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가야금치는 되게 귀에 거슬렸어요. 네. 그 톤 자체가, 그리고 그런 것 자체에서 처음에 솔직히 조관우인 줄 몰랐어요. 조관우 씨인지. 처음에 봤는데 너무 갑자기 너무 이게 상반되니까 모르겠는데 갑자기 180도 변화한 모습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연기가 가수인데 잘해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눈빛이 굉장히 섬뜩해요. 예, 그때 그 젓가락 던질 때. 네, 젓가락 던질 때랑 굉장히 섬찟해요. 그 마지막에 본거지에서. 예, 본거지에서 이제 격투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가야금 키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눈빛이 굉장히 살아있더라고요. 그 악역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조한우 씨. 영화는 거의 첫 데뷔작일 텐데 굉장히 좀 인상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스릴러 같은 거에 차기작으로 이제 캐스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맹인 관계 자토이치야 거의. 맹인 관계 자토이치. 진짜 너무 표정이 살아있었어요. 배우 악역으로서도 하고 어떤 약간 킬러? 약간은 자객 역할 하면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사실 이건 가의 얘기지만 조한우 씨가 제가 듣기로는 국악을 했잖아요 처음에. 네. 그래서 한복도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국악했으면 한복 잘 어울려야 돼요? 아니 국악하면서 이제 한복이란 자체가 자기 몸에 계속 맞춰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리즈물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는 건 전작과의 비교잖아요. 네. 그런 비교를 했을 때 혹시 포스터 한번 보셨나요? 1과 2? 네네. 똑같은 구조인데 원에서는 오달수랑 김명민이 앞에 있고 뒤에 그 한지민이 서 있고 이렇게 약간 옆에 얼굴은 똑같은데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오달수라는 사람은 빠지고 김명민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그리고 그 뒤에 그대로 이현희 씨가 그대로 있고, 그런 부분에서 시리즈 자체의 그런 이어가려고 하는 감독의 그런 포스터 하나의 세세함도 저는 굉장히 확 바꾸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다 좋은데, 1과 2의 비교라면 1에서는 이 오달수 그리고 김명민, 한지민 이 세 명의 스토리 라인이 탄탄했어요. 그래서 조선 명탐정이라는 제목이 탐정이잖아요. 네. 그 탐정의 역할을 김명민이 탐정을 해서 잘 캐내서 역까지 가서 결국 이렇게 좋은 결과를 해피엔딩을 끝냈구나 라는데, 2는 김명민이 탐정이라는 거를 나왔을 때 과연 일단 기본적으로 제목이란 탐정을 가지고 왔을 때 김명민이 탐정 역할을 했느냐, 솔직히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은 영화로서 하나의 그런 라인은 확실히 탄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서사는 어디에도 쓸 수 있는 서사를 갖고 와서 1편이 만들어 놓은 캐릭터로 묻어간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거고, 그 서사 자체도 튼실하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 다층적으로 끼워 넣다 보니까 그 사이에 조화도 감독이 자유자재로 오가지 못하면서 뜨는 부분이 있고, 저는 이 영화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명나라도 쓸 수 있고, 조선조 그리고 정약용의 캐릭터를 변주하는 것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그 속에서 헐리우드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영화 선진국에서 했던 그런 캐릭터들이나 그런 이야기 구성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고, 그런데 감독이 과연 김석윤 감독이 제격이냐, 만약 3편, 4편을 만들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더 규모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구조를 왔다 갔다 하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잔재미만 살려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에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너무나 아쉬운 작품이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영화가 도대체 무엇을 향해 달려갔는지, 그 아이들 다혜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주요한 캐릭터 김민거 서필은 뭐 했는지, 깨알 재미를 주려고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영화 전반에 있는 미스테리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존재했던 건지, 좀 아쉬운 영화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김성현 감독이 3편을 찍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네. 1에 비해서 스케일이 커져서 드라마랑은 자칫 영화랑 스케일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 스케일에 따라서 뭐 제작비도 바뀌고 지원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도 다르고, 그 드라마 자체는 한 편에 그런 큰 40부작이면 40부작을 맞춰놓고 찍으면 끝이잖아요. 네. 다음에 김성현 작품 찍었는데 새로운 장르에 새로운 시나리오 갖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화가 1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흥행이 했고, 그래서 2에 됐을 때 많은 투자비와 기대가 몰렸기 때문에 더 많은 거 보여주는 부담감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시행착오라는 게 있잖아요. 1에서 보여줬던 모습과 2에서의 그 약간의 새로운 모습을 같이 합친다면 3는 오히려 더 탄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능력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해서, 그 능력이 가장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게 그 외관이라는 장소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을 했어요. 매드맥스 시리즈 같은 작품들을 보면은 거기서 무법자들이 모여 사는 장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류의 어드벤처물에선 그런 게 꼭 나와요, 언제나.
인디아나 존스가 방문하는 미지의 장소도 그렇고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무법도시 같은 무법행성 같은 데도 그렇고 매드맥스 시리즈에서도 무법도시 도적들의 도시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저는 외관이라는 장소가 일본인들이 조선에 모여 살면서 어떠한 특정한 다른 문화를 향유하고 그곳이 매우 강한 임팩트를 뽑아내는 되게 강렬한 도시의 이미지를 풍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에피소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어깨 부딪히는 거 오달수랑 다른 일본인이 그 다음에 그 속에서의 그 기생집 그곳의 모습들 말고는 외관이라는 도시가 주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매드맥스라는 영화에서 그런 도시를 어떻게 살렸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도시에서 타조 경기 같은 게 불법으로 벌어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불법 도박을 하고 그 속에서 불법 밀거래 같은 것들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이 매우 매력적으로 그려지고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봐도 스타워즈 시리즈에서도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이 막 모여 살면서 막 인신매매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그런 요소가 분명히 들어가고 근데 김석윤 감독은 이 영화에서 외관을 그려낼 때 자신이 이 외관이라는 장소에서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다 하는 욕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장소를 그냥 처음에 비주얼적으로만 비추고 끝내버려요. 전 이게 감독의 능력이자 야심이 없다는 게 드러난 장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가능성을 보는 게 제가 만약에 3편을 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감독을 그대로 쓸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장르에서 이제 새로운 감독이 나와버리면은 네. 제가 보기엔 이거 그 시리즈 끝날 것 같아요. 사실은 시리즈가 이어진다는 느낌이 아니라 예전에 그 뭐 추격전 같은 데서 얼굴을 클로즈업 한다던가 뭐 이런 장면들이 빠져버리면은 또 이게 조선 명탐정을 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달라버리는 그런 영화를 보게 되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서 그 이후에 뭐 차기작들이 이렇게 쭉쭉 이어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리고 이분이 전통 그 영화 감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소소한 재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투캅스 공공의 적 하면은 한 감독이 우직하게 밀고 나갔던 영화들 그런 프랜차이즈 영화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해서 아쉬웠던 뭐 타짜 같은 영화라거나 외국의 그렇지. 택시 같은 영화 감독들이 바뀌면서 아쉬웠던 영화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왕이면 프랜차이즈 영화는 한 감독이 밀고 나가는 게 낫다. 거의 에이리언처럼 명감독들만 데려다가 막 할 게 아니라면 했던 감독이 밀고 나가는 게 의지와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지만 맞죠? 의지 네. 그게 확실히 자기 새끼라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렇게 건들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하지만 이 영화에서 과연 이 감독이 어떤 가능성을 보였는가라는 걸 또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자유자재로 오가지 못할 거면서 이 장르를 여러 가지만 넣어놨다가 그냥 무너지고 마는 이런 모습들 너무나 아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3편이 나온다면 김민과 서필의 캐릭터는 여전히 생명력이 있다는 걸 또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아기자기한 잔재미도 그렇고 이제 3편 나오면 이제 여주인공이 또 누가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007처럼 되는 거지. 예, 사실은 이게 한지민 씨도 그 명탐정 1 찍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거든요. 의외의 막 글래머러스한 모습도 막 나오고. 너무 좋아요. 네, 그런 것도 좀 나오고. 네. 그런데 이제 이현희 씨도 이 영화 2를 찍으면서 굉장히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1에서도 이렇게 약간의 이제 썸씽이 있어요, 사실. 아, 그쵸. 네, 김영민 씨랑 썸씽이 있다가 한지민 씨는 결국은 또 이제 청나라론가 갑니다. 근데 요번에도 일본으로 그냥 떠나면서 여자 캐릭터와 썸 이상의 관계는 전혀 가질 수 없는. 아무튼 뭐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 여자 캐릭터를 굉장히 좀 잘 살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런 부분이 그냥 김성육 감독이 갖는 장점이 아닐까. 그 캐릭터 하나하나 살려가는 건 사실 시트콤 자체가 캐릭터 하나하나를 잘 잡고 네. 하나하나를 다 해서 완전 캐릭터화 시켜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하나의 잔존하는 그런 한 공간에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담는 게 시트콤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거 자체도 누가 죽고 누가 사는 게 아니라 관객 입장에서는 주인공만을 바라볼 필요가 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보고 다양한 사람들에서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약간 다양한 측면에서는 확실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원에서보다는 한지민 씨보다는 약간은 이현희 씨가 역할 자체의 비중은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스토리 제한적으로. 라인이 좀 약해지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이현희 씨 자체가 약간 연기력 논란도 있고 했었잖아요. 네. 그런 자체에서도 조금 김성윤 감독이 그런 걸 고민해서 그 정도로 비중을 주면서도 그러나 비중이
없지 않고 그쵸. 항상 중요한 부분에 포인팅을 주면서 이연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그 사람이 주인공 중에 한 명이라는 걸 보여주면서도 끝까지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은 확실히 잘 살렸죠. 예, 잘 살렸고 그리고 저는 근데 두 가지 다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영화가 주요한 캐릭터 말고 나머지 캐릭터를 저는 정말 못 살렸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김민국, 서필이 주는 생명력 말고 이 영화의 악역들이 몇 명이나 등장하는지를 돌이켜보면 일단 처음 생각할 수 있는 악역이 그 산적 두목이에요. 산적 두목이 처음엔 이미지를 되게 강하게 갖고 하잖아요. 자기 팔에 상처 내면서. 그 산적 두목이라는 악역이 주는 악역적 이미지가 있고, 두 번째로 조관우 씨가 주는 또 캐릭터가 있죠. 악역으로서. 그 다음 그 믿었던 그 형님이 배신하면서 또 악역으로서의 캐릭터를 해요. 근데 이런 여러 악역이 등장을 하는데 영화 속에 이 악역들이 서로 여러 가지 각자의 서사 속에서 악역을 하는 거죠. 다층적인 서사 속에서. 근데 이 캐릭터들이 과연 잘 살았느냐?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너무 단편적이지 않았나? 전형적이고. 그게 특히 그렇게 힘들었죠. 형 같은 캐릭터도 너무나 전형적이에요. 그리고 이현희 씨도 저는 이 감독이 고심 끝에 이현희 씨를 이 정도로 제한을 두면서도 그 비주얼만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고심이 잘 느껴져서 좋았지만 만약에 이현희가 아닌 다른 배우를 기용했으면 그 역할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해야 하는 게 저는 이 영화에 서스펜스를 부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현희 씨가 정체를 상당히 늦게 드러내요. 정체를 상당히 늦게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배우가 연기를 했으면 저는 그렇게까지 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배우가 계속 선역인지 악역인지 알 수 없는 그 미제 자기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느낌을 계속 강하게 줬어야 하고 그게 한지민 씨였어요. 네. 그 뒤에 근데 보면은 외나라가 있다는 느낌을 계속 줘야 되고 여배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감독이. 어느 정도만 이제 살려놓는 거지. 중점 자체가 그 두 명한테 있다 보니까 원에서도 그랬거든요 사실은. 한지민 씨가 뭐 연기 잘하잖아요. 연기 잘하는데도 그 지금의 이현희 씨 역할이랑 비슷했거든요. 그냥 그 정도 있는 정도였지. 이분이 이렇게 그 외에 여자 캐릭터한테는 막 비중을 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현희 씨가 국가에서였나요? 그 드라마? 네네. 그거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연기력 논란이 좀 많이 불식이 됐었죠. 좀 많이. 많이 불식이 되다 보니까 영화에도 캐스팅되고 이런 것 같은데 그 이현희 씨를 최대한 잘 사용하지 않았나. 축구로 치면은 제 포지션에 잘 맞는 포지션에 적재적소에 딱 교체 타이밍을 넣어서 잘 살리지 않았나. 축구로 따지면은 지금 바르셀로나 경기하는데 거기에 지금 유스티브 선수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리고 이 선수를 이야기인데요. 아니 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블랙리스트에 있는 몇 안 되는 배우라고. 저는 연기력 논란을 벗었다고 하는데 이 배우는 여전히 발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기력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고 내면 연기도 거의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깊이도 없고. 그러면 저는 김 기사한테 국가에서와 미스 코리아 드라마를 한번 그게 저는 충분히 저는 괜찮았다고 보거든요. 이현희 씨가. 그리고 이번 장면 자체에서도 크게 집중을 방해할 만큼의 그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르셀로나 그 전체 주전 베스트 11 중에서 유스팀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차이가 있나? 그죠. 그거는 오히려 이현희 씨가 아니라 김명민과 오달수가 너무나 케미가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게 낮춰져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그 정도로 갭이 안 나게 감독이 잘 찍었어요 사실은. 그 티 안 나게 연기력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티 안 나게. 티 안 나게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보면서도 이현희 캐릭터를 제일 잘 살렸다는 게 적소적소의 포지션에 잘 넣었다는 게 그 포지션 자체에 티 안 나게 잘 살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뭐 이현희 씨가 연기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게 막 사람들이 불만이나 불평을 갖지 않을 만큼 그쵸. 잘 그려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감독이 그 캐릭터에 대한 고심, 이현희에 대한 사용, 긴 대사를 주지 않고 그리고 내면 연기도 최소화하면서 전형적으로 캐릭터 연기로 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현희를 잘 썼다라고는 생각하지만 이현희라는 배우를 그 캐스팅 자체에 있어서 이게 도움이 되는 캐스팅이었느냐라고 생각하면 이현희가 아닌 캐스팅이었으면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캐릭터였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고 영화의 무엇보다 서스펜스라고 하는 거를 강하게 줄 수 있었던 앞에 말한 3명의 악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캐릭터이자 비중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영화가 서사가 약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현희 씨가 훨씬 무게감이 있는 연기를 보여줬다면 이현희 씨가 아니더라도 어떤 배우든지 그 역할에서 그렇다면 이 영화가 과연 서사가 약하고 중심축이 약하다고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약한 이유가 바로 그 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쯤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네. 그러면 이 영화 이제 간단하게 총평하고 그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네. 먼저 홍 기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전체적인 평은 숨찼지만 3편이 기대되는 영화다 라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김 기사가 말씀하신 대로 악역이 너무 많았잖아요. 네. 그들을 풀어가는 관계가 너무 약했어요. 갑자기 풀리고 갑자기 또 묶이고, 그렇죠.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원에 있는 걸 다시 차용해서 하면은 저는 오히려 3편에서 더 완성도 있고, 그리고 3편이 오면은 당장 예매할 것 같은 그런 영화. 실망은 주지 않았지만 약간 숨이 찼던 영화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너 이 영화 뭐 추천이나 비추천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이 영화가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오픈한 것 자체가 네. 이 영화가 갖는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덴티티로 가져간다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기도 안 좋고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뭐 술 드시지 말고 이렇게 가족끼리 한번 영화를 예매해서 보겠다고 하면은, 그럼 어떤 영화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당당하게 이 영화를 추천해서 설 명절에 가족끼리 한 번은 영화관으로 가서 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영화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박 기사는 이 영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도말로 하고 싶어요. 네. 도말로 하고 싶은 게, 그 김명미 씨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사실 기대 안 하시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 얘기를 영화 시작 전에 했어야 되는데 영화 다 끝나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긴 하지만, 기대 안 하고 보시면 재밌는 영화가 될 거예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도 똑같거든요. 너무 이렇게 기대를 한다기보다 기대 안 하고 이제 가볍게 킬링타임용으로 볼만한 영화로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미를 원하시는 분들은 극장을 가서 이 영화를 한번 보시고, 나는 이렇게 가벼운 영화 싫다, 가벼운 영화 싫고 좀 이야기적인 요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안 보셔도 되고요. 네.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기대 안 하고 보시면은 그 재미를 좀 더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세계 만들었던 네. 그 제작팀이랑 감독, 배우들한테 이 영화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속편 내라고? 예. 속편 내라고. 괜찮네요. 예. 왜냐면은 그 영화 자체가 지금 흐름이 끊겼어요.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신세계도 처음부터 다 찍어놓고 개봉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저는 이 영화 그 명탐정을 보기 전에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신세계 영화가 이제 원래는 3편으로 나오는 건데, 네. 지금 중간탄만 나오고 앞뒤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무간도처럼 이렇게 계속 이어져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죠? 그게 이제 뭐 배우 스케줄, 뭐 감독 스케줄 이런 걸 맞추다 보니까 뭐 이게 조율이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데, 이렇게 명탐정 스태프나 배우들처럼 의기투합해서 나머지 시리즈도 완벽하게 좀 완성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세계를 만들었던 그 스태프과 배우들한테 이 영화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우, 괜찮네요. 네. 저는 이 영화 비추입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탐정물과 코미디 그리고 드라마 사이를 어수선하게 오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어수선하게 오가면서 뭐 하나도 제대로 건져 올리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걱정했던 이연희를 제한적으로 활용했던 면만큼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애쓸 거라면 처음부터 다른 캐릭터를 했다면 훨씬 더 폭넓고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 영화가 저는 비교할 만한 작품이 스티븐 스필버그의 인디아나 존스, 그 다음에 가이 리치의 셜록 홈즈, 뭐 이런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물론 이 영화들이 그렇게 가볍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영화가 조금 더 완성도 있으면서도 똑같은 재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설에 재미있게 가족끼리 볼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충분히 강렬한 힘을 가진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재미있는, 더 수준 있는 작품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립니다.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영화를 비추하면서 그래도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강우석 감독한테 차라리 추천을 저도 고민을 했어요.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강우석 감독이 옛날에 프랜차이즈 오락물 많이 만들었잖아요. 가볍게. 정석이죠, 정석.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활동이 좀 뜸해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뒷선으로 물러나 계신 게 아닌가. 연출하셔도 조금 더 작고 그런 영화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스티븐 스필버그가 인디아나 존스 만들면서 뭐 거창한 생각 했겠습니까?
영화로서 무엇보다 즐거움이 가장 큰 요소다. 강우석 감독도 영화 만들 때 지론이 재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프랜차이즈물, 강우석 감독보다 과연 더 적임자인 감독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야, 스필버그는 영화 다 건드려 보더라. 어떤 거요? 아메리칸 스나이퍼도 그렇죠. 그거 건들다가 네. 중간에 나오더라고. 그 제작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래갖고 내가 추천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다 건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하지원 씨나 이런 배우들도 이런 영화 다음 편 한번 출연해봐도 그 갤런티 안 맞아요. 비쌉니까? 아, 비싸요. 하지원 씨 탑이에요. 장난칩니까? 조선미녀 삼총사 이런 데 나왔잖아요. 네, 근데 탑이에요. 그 이현희 씨 몸값보다 훨씬 비쌀 거예요. 네. 뭐 아무튼 저는 이 영화 비추합니다. 조금은 더 공들인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비추를 드립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홍기사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나온 소감 한번 이야기해본다면? 축구랑 약간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굉장히 깊이도 있고 축구는 보고 바로 하기 때문에 눈에 선한데 이건 보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약간 네.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축구만큼의 그런 약간의 관심은 없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기회 주셔서 재밌었고 예, 계속 재밌게 듣고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축구 방송에서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네. 영화방 첫 게스트 치고는 조동아리를 잘 터네요. 역대급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대급 게스트인데. 분석이 남달라. 앞에 노트북을 딱 피면서 시작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합니다. 그래서 역대급 게스트가 아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예식장 알아보느라 한창 바쁘다고 하는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무비시네 영화방 제72방 김석윤 감독의 신작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의 딸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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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